오늘 방송은 11월 20일 특별 편성된 먼데이 이브닝 라이브 방송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꽃중년이 되고 싶은 아재들의 반란, 굿 초이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한 거예요? 네. 오늘 아이 미안합니다. 아니 저 TBS 교통방송 허리케인 라디오 그거 끝나고 5시에 거기서 버스 탔는데 차가 엄청 맑고. 아니 교통방송 열심히 교통 안내하시고 정작 본인은 오시면서 아니 버스 타면 한 40분 정도 몰 줄 알았는데 네. 너무 오래 기다렸네. 역시 19 행님 때문이군요. 그 지난번에 페이스북 보니까 네. 물론 연기됐지만 수능 전날 보니까 최 시장님 그 수능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라 10가지 얘기해 주셨더라고. 네. 근데 옛날에 그 시험 볼 때 뭐 잘못했었어요? 네, 제가 답을 뭐 잘못 적었다고. 그러니까 2교시 때 수학을 보는데 네. 뒤에 한 5문제를 하나씩 밀렸었어요. 근데 제가 답을? 예, 하나씩 이제 다 답안을 작성해 놓고 마지막에 이제 한 10분 남겨놓고 그냥 옮기잖아요. 예. 한 5개를 잘못 적어가지고 그놈을 들고 이제 바꿔달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근데 그 수학 이제 점수가 엉망으로 나왔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니 그렇게 시험을 잘못 보고 어떻게 고대 갔느냐 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수학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밀렸으나 제대로 썼으나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5문제가 다 잘 풀었던 문제여가지고 이랬으면 모르는데 어떻든 많이 당황했죠. 그래서 오후에 제 기억에 영어 시험을 보는데 한 30분 전에 시험을 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황하니까 그때 최 시장님은 무슨 예비고사 학력고사였죠. 학력고사. 네. 최 시장님 저희가 82학번이니까 학력고사 아마 첫 번째 보신 거 아닌가요? 82년부터 왜 여기 뭐 대학 교육 교육 개혁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제가 79학번인데 제가 할 때는 본고사 있었죠. 예비고사. 본고사는 그때 없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없었죠. 81년까지가 그러니까 본고사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앞에도 있었어요? 네, 우리 앞에도 학력고사 세대인 것 같고 자랑이 아니고요. 그냥 실수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 뭐냐면 제가 그것을 쓰는 이유가 그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전교 1등, 전교 2등을 한 게 아니라 전교 1, 2등하고 친했어요. 그 녀석들은 다 이제 S대로 잘 갔고 나는 이제 아무튼 근데 지금은 둘이가 다 힘들게 살아요. 생활을 해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S대 나온 그 친구들이 제 취지는 학력고사 때 또 수능 때 성적이 인생의 성적순이 아니더라. 정말 성실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해줬죠. 그 최 시장님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 3학년 1반에 친구 중에 친구가 있었거든요. 대학도 못 들어갔어요. 지금은 우리 사회 졸업생 동문회 회장하고 있고 그래요. 저기 지금도 성적이 아닌 거예요. 그 큰 돈을 내고 경선을 완주한다는 건 다음 선거운동을 미리 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잊어버릴만 하면은 경선 이야기 해주시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돈 많이 쓰셨어요 지난번에? 아니 그냥 합법적인 선거 비용만 얼마예요 그게? 합법적인 4억 냈죠. 4억. 본선까지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0.3 받아가지고 어떻게 돌려받아요 그거? 아니죠. 못 받죠. 못 받았어요? 누구나 못 받죠. 그럼요. 무슨 말씀을 그래. 경선할 때 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보조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니고 그 문재인 대통령도 다 n분의 1로 다. 그 돈은 이제 국고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6명, 7명 박원순 시장님하고 김부겸 우리 의원님이 나오셨더라면 한 1억 줄었겠죠. 총 경비를 n분의 1로 나눠가는 거니까. 나는 그거 득표수에 따라서 총선에 당에서 국고 환수 받는 거 마냥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쓰셨구나. 지금. 아니, 그나저나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야? 내년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 여전히. 아니, 시간도 얼마 없는데 다음 달이면 12월 달이에요. 네, 그럼 뭐, 다 생각 중이고요. 네. 언제쯤 발표하실 거예요? 연초에 하려고요. 연초에? 네. 그래요. 우리 최일구 앵커님 근황을 여쭙고 싶은데. 저요? 네. 저는 요새 뭐 MBN에서 주말 뉴스 앵커하고 있고요. 네. 그게 9월부터 시작했고 10월 23일부터 한 달 전쯤부터는 교통방송. 네. 아니 근데 2시 4시. 아니 MBC도 좋고 교통방송도 좋고 또 MBN도 좋은데. 네. MBC에서는 안 부릅니까? 이제 정상화되면 네. 혹시 뭐 후배들이 와서 뭐 프로그램 한번 해볼 생각 없냐 그러면은 네. 그때는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죠. MBC 사장으로 손석희 앵커님도 여보세요. 추천되고 또 최승호 PD도 오늘 보니까 미디어오늘에 최승호 PD가 출사표 썼다고 그래가지고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본인은 생각 없으시고요? 전혀 생각 없고요. 뭐 제가 뭐 사표 쓰고 나온 사람이에요. 저는 최승호 PD나 박성재나 이용만나 이런 후배들이야 전부 다 해고되고 그랬던 사람들이고 저는 사업하다가 저는 그냥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사표 쓰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김장겸 사장이 해임됐고 MBC 파업이 이제 71일 만에 정상화됐는데 어떻게 좀 선배로서 MBC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MBC 사태가 이제 김장겸 사장이 해임되고 나갔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최일구를 MBC 사장으로 난리 났네요. 아이고, 저 민주정편 TV 여기서 쓰나 보다 지금 여기 밖에 스튜디오에서 여기 이제 민주정편 직원들이 지금 뭐 타임테이블상 12월 7일 날 신임 사장을 이제 뽑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 사장이 누군가는 될 거고. 자,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청산해야 되고요. 과거의 적폐 MBC 내 적폐를 완전히 망가진 MBC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건하는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KBS 고대영 사장은 방송법이 개정되면 그건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지금 방송법이 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야당에서 꽉 틀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미래방송통신 상임위원장이 신상진 씨라고 그 사람이 상임위원장이고 그 사람이 자유한국당 소속 아니에요? 그 미방이 야당 간사가 또 박대출 씨라고 그래서 저하고 옛날 정보통신부 출입 같이 했던 기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간사고 꽉 틀어지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 통과 안 될 게 뻔한데 현재 스코어 시간 끌기로 한다는 거죠. 그게 1년밖에 안 남았대잖아요.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는 어느 세월에 방송법이 새로 개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장난에 불과한 거라고 봐요. 결국은 방송 민주화에 적극적인 사장들이 방송 민주화를 위해서 또 투신하고 방송법 개정도 적폐청산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언론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방송법 개정에 지금 현 여건에서 낸 한 4가지 법률이 있다고 그러는데 개정안이 그 주요 내용은 거버넌스,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KBS나 MBC나 지금 뭐 이사들이 여야 청와대 이렇게 정해진 그 수에 따라서 이사들을 선임하게 돼 있잖아요. 그 수를 MBC 같은 경우에는 9명인데 이걸 한 13명으로 더 늘려보자. 그래서 7대6 구조로 한번 가져가 보자. 그러면 좀 지금처럼 정권 잡은 사람이 6이고 야당은 3인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기를 한번 가보자는 거가 이제 골자입니다. 그리고 또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162명이 낸 방송법 개정안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7대6 구조 외에도 사장을 추천할 때 3분의 2로 절대적인 추천을 좀 받고 그리고 방송의 가장 중요한 편성에 있어서도 사주와 노조 쪽이 또 5대5로 해서 중립화를 하자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더라고요. 만들자 이런 거 있죠. 근데 지금 저야 뭐 기사를 통해서만 접하고 있습니다만 MBC 사장 같은 경우도 현재 9명 구조에서 하긴 하는데 좀 투명성을 좀 더 제고하기 위해서 IMBC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사장
PPT 하는 거 그런 네. 것도 다 생방송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몇 명이 지원할지는 모르는 거고 아마 현역에 있는 그 후배들 중에서도 사장 후보가 나올 거고 네. 이미 은퇴한 MBC 출신 사람들도 기자나 PD 중에서 또 이 후보 할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 몇 명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네. 보통 한 10명 정도 나오거든요. 예년의 경우에 보면은 이번에 저희 이제 고양시가 EBS가 이제 본사가 고양시로 이전해 왔거든요. 글쎄, 한류월도 근리갔다며요. 네.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EBS 신사옥 개관기념 행사에 가니까 장혜랑 PD라고 그분이 KBS PD 연합회장 했던 아주 개혁적인 문제. 그분이 뭐 경쟁률을 뭐 10몇 대 1 뚫고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아주 치열한가 봐요. 그러면 MBC가 이제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돌아와야죠, 당연히. 네. 김재철 씨가 사장을 온 게 2010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MC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기간은 이제 7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네. 7년 동안 MBC가 망가졌다. 그래서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해고당하고 뭐 강제로 정직당하고 자기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뭐 대표적인 거 좀 아시겠지만 뭐 PD 보고 스케이트장 관리시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 보도국 후배도 그 스케이트장 관리했어요. 네, 네. 그 사진을 밤에 찍어가지고 한겨울에 작년에 카톡으로 보내주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야, 지금 그 후배 정도 연점에는 정상적으로 회사가 굴러가면 보도 본부장 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 네. 사람을 스케이트장 관리를 시키고 앉아 있으니 네. 하여튼 그래서 이번 기회에 7년 동안 그 수많은 직원들의 어떤 자존감 같은 게 짓밟혔었는데 그다음에 뭐 청와대에 좋은 뉴스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대. 그러니 국민이 MBC를 마봉춘이 아니라 엠빙신 그러잖아요. 네. 엠빙신을 다시 마봉춘으로 이제 돌려놔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보면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정편을 보고 있노라면 네. 다 뭐 먹방에다가 맛집에다가 유치한 정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정말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고 방송 민주화를 어떻게 이루어내고 민생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적폐가 뭔지 하는 토론회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하루속히 MBC, KBS 방송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또 좀 정편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런 형태로 방송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너무 어려운 질문을 오시자마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 이렇게 좀 우리나라 방송 민주화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어차피 방송이라는 건 콘텐츠 아니겠어요? 콘텐츠. 네. 뉴스나 시사물이나 드라마나 예능이나 다 이제 콘텐츠인데 그거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방송사에 있는 직원들이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여튼 그 직원들이 험난한 시기가 이제 끝나고 났으니까 직원들부터 이 시대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다들 지혜를 모아야 되겠죠. 네. 그거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말로만 국민의 품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시청자들도 아주 따가운 시선으로 앞으로 새롭게 재건해야 되는 MBC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할 거는 따끔하게 질책을 좀 해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새 사장이 선장이 되는 사람이 청산과 재건 이 문제에 대해서 몰입을 해야 되겠죠. 거기서부터 아마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 방송사 사장과 방송의 기자인 PD와 기자들의 정론 보도도 중요한데요.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권 교체하실 때 여야가 너무 저는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국민들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않으면 꼭 전화통이라도 붙들고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고 예. 신문이 잘못 보도하면 신문을 끊고 네. 방송을 보지 않으면 항의를 하고 채널을 돌려라. 네. 그래야 국민을 두려워한다. 근데 저는 뭐 방송 민주화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네. 두 눈 부릅뜨고 MBC, KBS 또 여러 정편들의 이런 왜곡 보도를 바로잡고 정말 정론 집필하고 세상을 진실되게 보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행동하는 양심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진 이야기로 돌아가서 좀 현황 문제로 예. 오늘 지진하고 뭐 수능 연기 네, 주의제로 하신다고 네. 그랬죠. 예. 저희가 원래 그 지난주에 한번 만나서 녹음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서울에서도 진동을 느꼈다고 저는요. 그날
꼭 일주일 전이에요. 네. 이날 수요일 날이었는데 TBS 상암동 14층이 이제 라디오 주조거든요. 네. 저 스튜디오. 거기서 지나가고 있는데 2시 30, 한 3분쯤 됐는데 네. 긴급 재난 문자가 왔다고 저 밖에 PD가 빨리 읽어주라는 거예요. 네. 제 전화기도 보니까 들어와 있어요, 문자가. 네. 근데 네. 저는 사실 이제 감지를 못했었거든요. 네. 최 시장님 감지했어요? 저도 감지 못했어요. 그때 사무실 계셨어요? 네네. 제 처는 또 감지를 했더라고요. 집에 계시는데 네. 안성에 있는 저희 모친도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어질어질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포항 진앙지에서 서울 하면 한 350km 떨어진 곳인데, 네. 야 어마어마한 규모 5.4였으니까 작년 9월 경주 지진에 이어서 두 번째 큰 규모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는 너무도 큰 게 네. 그동안 지진의 무풍지대로 우리가 인식해 왔는데 경주 때만 하더라도 피해 상황이 지금에 비해서 그렇죠. 좀 덜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이제 도심에서 발생하고 흔들리는 장면이나 대피 상황 6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고 저도 이제 그때 다음 날 울산에서 이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총회가 있었어요. 작년 경주 지진 때? 아니요. 이번 포항 때. 네. 그래서 포항 지진 발생하고 다음 날 울산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저는 취소가 될 줄 알았는데 진행이 돼서 사실은 이틀 이후에 내려가셨어요? 네, 포항에를 가서 또 이제 포항 시장님이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 시장 협의회를 꾸려지는데 제가 이제 협의 회장이고 그분이 부회장이세요. 포항 시장께서? 네네. 그래서 이제 격려방. 최 시장님이 전국 시장협의 회장이세요?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 회장. 광역시? 50만 이상의. 광역시는 아니고 네. 대도시 50만 이상. 몇 개 도시나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15개입니다. 15개? 네. 거기 물론 광역시는 다 포함이 되는 수원, 거고. 성남, 광역은 빠지고요. 광역 빠고. 네네네. 광역 빼고. 네. 창원. 자치단체 중에 50만 이상 되는. 네네. 거기에 회장이시라고요? 네. 처음 알았네. 네. 근데 이제 그때 거기 있는 읍사무소 갔는데도 흥해 읍사무소 가셨겠네. 네네. 그 벽이 아주 금이 가 있고 또 이주민들 오셔서 있는데 참 정말 너무 힘든 상황에 있고요. 거기가 그 흥해가요. 저도 그날 갑자기 재난 방송하면서 포항 시민 전화 연결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흥해 그쪽에 식물 군락지구가 있고요. 무슨 문화재가 있대요. 시장님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개발이 많이 제한이 됐대요. 그래서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들이 많대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더 진앙지하고 가깝기는 했지만 피해가 그래가지고 붕괴나 이런 게 더 많았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포항 시장님한테 뭐가 제일 필요로 하느냐 물었더니 지진이 일어난 이후라 이 건물의 안전도 점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겠죠. 추가 여러 가지 또 피해라든가 그래서 그 건물의 안전도를 좀 점검할 수 있는 건축사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바로 고양시 건축사협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방송을 듣는 전국에 있는 우리 민주정편 애청자분들도 지진에 대한 전문가가 너무 대한민국에 부족하니까 재난 안전 또 건물의 어떤 내구력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이 건축사들을 꼭 좀 자원봉사 겸 이렇게 파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수능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워낙 지난주 목요일 13일이었죠. 그날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전날 낮에까지만 해도 수능은 예정대로 치른다고 그랬다가 밤 8시쯤인가 그때 갑자기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바꿔가지고 일주일 연기를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요. 뭐 언론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위기 관리에서 중요한 게 순간적인 판단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지금 지진이 났는데 다 내일 시험을 보는 걸로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시험을 연기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일주일 뒤도 아니고 내일 아침에 치러야 되는데. 그럼요. 그러면 포항에 있는 아이들의 안전도 그리고 그들이 받을지도 모르는 불이익하고 또 그걸 연기했을 경우는 모든 대한민국의 수험생들이 내일에 올인을 해놨는데 이걸 연기했을 경우 그 후폭풍을 어떻게 고민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진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어떻든 문재인 정부가 결심을 했잖아요. 저는 이걸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월호가 떠오른 거예요. 포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지진의 공포 속에서 뛰쳐나왔잖아요. 내일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떻게라도 시험 치려면 쳤을 수 있죠. 뭐 그쪽 피해 보거나 말거나. 근데 그 다음에 여진이 있는 가운데 포항에 있는 친구들이 시험을 보다가 시험을 망치거나,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게 조금만 심리적으로 흔들려도 제 실력을 발휘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포항에 있는 시민들과 학부형들, 수능생들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를 포기했다. 우리는 지진의 공포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시험 봐버리고 그 성적대로 대학을 가라. 그걸 그걸 연기한 결정은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지역의 수험생이나 학부형들 입장에서 보면은 포항의 피해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본다. 이렇게 또 불평을 하실 수도 있는. 그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은 그 결정권자가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지금 언론 보도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것을 이제 결단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뭐 혼자 결심했겠습니까? 같이 참모들하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현장 내려가셔가지고 여기 살피다가 대통령한테 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학부형들이 울부짖고. 그러니까요. 연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다른 지역에 있는 국민들도 약간의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또 금방 받아들이고 다음을 준비하는 걸 보면 우리 국민들의 이 성숙한 거고, 문제는 정치인들이 문제인 거죠. 이 엄중한 상황에 지진이 나고 남북 관계가 이런데도 여의도 정치권은 지금도 뭐 가관이잖아요. 어떤 그 여자 정치인은 말이죠, 하늘이 내린 경고라느니 그래가지고 또 구설에 오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최 시장님 그 결정권자의 순간의 선택 말씀하셨죠. 고양시장으로서 지금 뭐 8년 가까이 하시면서도 그런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많죠. 이를테면은 메르스 때도 박원순, 이재명 서울 성남시장이 메르스 병동에 있는 피해자를 공표하고 또 서울로 확산되고, 그러면서 우리 고양시는 멀쩡한 병원에 사망자가 발생했다, 막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할 때 이걸 다 공표하느냐, 아니면 어느 선까지 정보를 알려주느냐, 이게 다른 쪽 따라가는 게 능사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들하고 철저히 해서 공개하는 선까지만 저희는 분명히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철저히 통제한다. 왜? 그걸 공표를 하게 되면 그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이 또 다 이제 우리는 저 사람하고 못 살겠다라는 이런 갈등들이 있어가지고 알 권리, 안전,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고요. 또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 났을 때도 초반에 이 소방서에서 갔을 때 거기서 초기 진화를 해야 되는데 저는 또 그때 시장 지휘가 아니라 지방자치 선거여가지고 직무 정지가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이 나고 있는데 그걸 지휘 통솔은 못하고, 그러면서도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참 결국 지도자의 역량은 위기 때 드러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랑 비교해보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던 시기도 1분 만에 보냈고. 아니, 지진보다도 먼저 문자가 도착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 쪽에 사시는 분들은. 벌써 오늘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하고, 또 임대주택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기보다는 총리와 행자부 장관, 포항시장을 중심으로 한 현지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 내려가셨나? 잘 모르겠습니다. LH 임대주택 그냥 서울에서, 세종시에서 발표를 했나? 아니, 또 그것도 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체육관 대피소에 사생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칸막이하고 이 도명태 텐트도 지원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진 보고 나서 정말 위기 관리 잘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논란이 됐던 원자로 문제도 뭐 지난번에는 이 여러 가지 이제 공론화된 형태로 이미 지속된 원자로는 지속하기로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원자로를 폐기하고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또 안전 있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지진의 무풍지대가 아닌데 얼마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힘들겠습니까? 불안하시겠습니까? 그 지진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긴급 재난 문자 발생이 엄청나게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작년 경주 지진 이후부터 아마 그게 기상청으로
일원화가 됐다고 그러죠, 그 업무가?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하고 어디 국토교통부인가? 두 네. 군데서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때. 그걸 일원화시켜가지고. 네. 경주 때가 10분에서 15분이 걸렸고요. 이번이 1분 만에. 네. 네. 10분 15분이나 걸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만 하지 뭐. 그러면. 네, 그렇죠. 네. 네. 10초 만에.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도 그 많이 그러시더라고. 뭔가 움직였대요. 근데 그 전에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와 있더라는 거야. 그거 네. 받고 나서 조금 있다 흔들렸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진앙에서 여기까지 오는 속도보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훨씬 더 빨리 온 거죠. 네. 댓글들이 계속 많이 달려주고 있네요. 좀 멀리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세요? 네. 눈이 왜 별로 시력이 안 좋으세요? 아니 읽긴 읽어요. 배꼽 빠질 수 있고양. 네. 네. 관리자인 막고양 뭐 지금 고양채 이 얘기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고양채가 네. 중독성이 있다고 다들 마지막에 어쩌 고양채라고요. 그 수능까지 연계했는데 신속한 정부 대처로 합격점이다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정부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지난 정부와 비교를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든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사건은 세월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대통령은 관심 없고 이 위기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 대처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문제가 터지자마자 총리와 장관이 현장에 내려가고 포항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재난안전대책위를 가동하고 네. 협치적 네트워크들이 가동이 됐다고 본다면 과거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뭐 청와대와 최순실 따로 예. 또 현장 따로 그리고 누구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아니 뭐 오죽하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7시간 만에 중계화면에 나와가지고 애들이 그래 구명둥이도 입고 있었다는데 그렇게 못 찾고 있어야? 네.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위기 관리 때는 역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지역의 주민과 또 피해자들이 얼마나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 신뢰하느냐는 그렇죠. 신뢰지 않겠습니까? 예. 모든 정보나 이런 부분에서 예. 그런 점에서는 아까 수능의 연기서부터 현장에 대한 세심한 배려 네. 또 불과 며칠도 안 돼서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가운데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양대에서 다시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예. 원래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 아우. 원래 지겹지 않아요? 대충 하셔. 근데 박사 있으시잖아, 지금. 네, 근데 그 이유가 예. 한양대에서 묻더라고요. 왜 박사 뭐를 전공하시는데요? 이제 행정학인데요. 예. 그래서 뭔 논문을 쓰고 싶냐면서 제가 예. 세월호를 통해서 본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 재난관리 시스템을 내가 쓰고 싶다. 예. 그만큼 박근혜 정권에서의 세월호와 국가의 재난관리 시스템 예. 또 남북관계에 대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은 빵점이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모든 면에서 예, 그렇죠. 전쟁 안 난 것만 예. 해도 다행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컨트롤 타워가 분명하고 남북관계 위기에 있어서도 NSC 회의를 주재하고 또 하나 제가 인상 깊은 것은요. 이런 거에 보세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을 그날 그 다음날 안 내려갔을까요? 글쎄, 저도 재밌잖아요. 그날 지진 발생한 날 네. 필리핀에서 이제 귀국했어요. 네. 기내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그랬어. 네. 그러고 나서 수능 연기시켰어요. 네. 저는 다음 날 13일 날 당장 포항 내려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안 내려갔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라고. 나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갈수록 주의 깊고 놀라운 거예요. 네. 저라면 오자마자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민들 만나서 울고불고 하고 그러니까요. 따둑거려주고 할 텐데 네. 대단히 이성적 판단이라고 보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약간의 그런 여론 의식에서 현장 중심의 대처를 하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내가 먼저 나서서 이것을 푸는 건 적절치 않다. 조금의 현장 상황이 좀 진정이 되고 현장 중심으로 해결하고 한다는 건 대통령이 거기를 가게 되면 모든 이재민이나 관심이나 해법이 대통령께로만 쏠려버리면 동정한테로 쏠릴 테니까. 동정으로 쏠릴 테니까. 포항시장 필요 없고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대책이 필요 없고 총리 필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최순실처럼 딴짓을 했으면 모르는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위기 관리를 하면서 시스템이 작동되게 했다는 점에서는 이 원자로 문제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본인이 나서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형태보다는 분권형 리더십을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아, 그렇게 말씀을 해석을 해주시니까 조금 제가 이해가 되네. 네. 저는 그냥 대통령이 왜 저기를 안 갈까? 저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 수능 연기시킨 게 천만다행인 게 실제로 그 다음 날 13일 날 오전에 9시 10분에 여진이 2.8인가 2.5 두 차례 또 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 만약에 포항에서 예정됐던 고사장에서 고3 학생들이 거기서 수능 시험 보고 있었다면은 그 고사장에서 또 대피하는 소등이 벌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서 시험 본 학생들만이라도 만약에 시험을 못 보고 대피를 해야 돼요. 천재지변으로. 그러면 나머지 수십만의 수험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역시 무효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더 큰일 날 뻔했었다. 연기를 안 시켰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권경근 씨는 안 나오냐고 했네요. 정말 왜 안 나왔어 오늘? 오늘 이거 유튜브네. 많이들 들어오셨구나. 네, 많이 들어오죠. 가끔씩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럴까요? 네. 최성 시장님, 광주 광역시장 출마해주세요. 뭐야 저거 지금?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그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팩트장님 그립당? 저거 옛날에 여기서 몇 달 전에 팩트 폭격기라는 거 할 때 장부경 아나운서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장. 제가 그때 기장하고 장부경 씨 요새 뭐 하고 있나 모르겠네. 이니식에 보여달래요. 나담비. 나담비 오랜만이네요. 여기. 옛날 우리 팩트 폭격할 때 동지들이 많이 계시구나. 그러네. 파크 비상도 있고. 아이고 트럼프 탄핵으로 이루어져. 근데 우리 최일구 앵커님 팬이 엘라 킴도 많네요. 있고 19 오빠 짱이고야. 왼쪽 팔목 좀 들어달래요. 안 보인대. MK 문장 나단비. 제가 여기서 이 팩트 폭격기라는 거를 아마 3월 중순부터 대선 앞두고요. 그래가지고 8월 한 중순까지 했어요. 4, 5, 6, 7, 8, 한 45달은 했었는데. 왜 그걸 하게 됐냐면, 이석현 의원이 여기 민주정편 TV에서 저걸 했어요. 힐러리 쇼라고. 저 보고 여기 한번 나와가지고 좀 게스트를 출연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민주정편 TV에 있게 됐었는데. 자, 고양시는 어떻게 재난에 대응하고 있느냐. 소개 좀 해줘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방송도 큰 사건이 터지면은 그것도 위기 상황을 어떻게 순식간에 결정을 해야 돼. 이거에 과연 생방송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얼버무릴 거냐. 이거를 수뇌부가 정확히 딱 판단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도 이 고양시 행정하다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는 하셨는데 순간순간 장의 어떤 판단이 이 들어가야 될 대목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세요? 고양시는요. 100만이 넘잖아요. 지금. 104만인데 전국에 어디에도 없는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최고로 10대 원칙으로 만들었어요. 매뉴얼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그 매뉴얼을 소개하기 전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제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관리를 하니까 국정원의 여러 가지 이제 대비 자료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대남 도발을 해오거나 각종 테러를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자,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 북한에서 만약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또는 테러가 발생했어요. 어디로 대피할 겁니까? 지하철이죠, 뭐. 지하철. 방공호가 어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공호가 없잖아요. 웃기잖아요. 아니, 지하철로 가면 위에서 지금 막 테러가 발생하고 폭격이 내렸는데 지하철에 있으면 그대로 압사당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아파트 내에서 지하 차고로 가야 됩니까? 옥상으로 가야 됩니까? 야외로 가야 됩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네. 돼요? 대피처는 대체로 지하 주차장이나 네. 인근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하는 여전히 우리 어렸을 때 민방공 훈련할 때 어디 뭐 동굴 속에 숨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고양시를 비롯한 전국에가 민방공 대피처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재점검을 하게 됐고 예. 또 두 번째 해외 여행을 하셨어요. 예. 테러가 발생했어요. 해외에서 예. 요즘 뭐 IS 테러니면 또는 국내에 어디를 가거나 했을 때 테러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어디로 피해야 돼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 돼요? 정보를 어떻게 판단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고양시에서 경험을 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재난안전 네. 전문가가 한양대 교수님 계시는데 그걸 제가 7년 동안 시장을 하면서 쭉 훈련하고 점검을 한 건데 예. 그걸 잠깐 소개드릴게요. 예. 우선 첫 번째는 세월호 때처럼 골든 타임 때 적절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예. 이번도 마찬가지잖아요. 취재 발생할 때 재난 문제 발생하고 빨리 대피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안전한 곳에 대피하게 되고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인력과 장비가 잘 동원돼야 돼요. 제가 시장이 된 다음에 고양시 큰 산불이 났어요. 네. 큰 문화재가 소실될 중요한 위치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 왔잖아요.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빈손으로. 뭐 사바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오더라도 그 산불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가지고 와요. 공보도 빈손으로. 이제 그때서야 우왕좌왕 이미 골든타임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종합 상황실의 총체적인 현장 조정력이 활동. 기억나시죠? 세월호 때 NSC가 국가안전보장회가 다 책임나게 생기니까 그럼 슬그머니 딴 쪽으로 해가지고 문서 조정 청와대가 아니고 네. 행안부다 해가지고 네. 책임 넘기는 네. 이 컨트롤 타워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컨트롤 타워가 또 뭐가 중요하냐?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이니까 모든 걸 행안부, 청와대. 아니 언제 행안부 청와대에서 포함 지진 상황을 압니까? 진도 앞바다에 있는 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의 사령탑. 자치단체장이겠네요. 자치단체장 겸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자, 불이 나면 소방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성이 중요하고 전문가들이 적절히 그러면 그런 인력 풀이 딱 이렇게 매뉴얼에 따라서 연결이 항상 비상체제로 대기 중이에요. 그러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 그렇죠. 물론이죠. 한 7년을 이제 그렇더라도 또 막상 사안이 발생되면 얼마나 그것이 작동되느냐는 것은 판단할 수 없는 제일 중요했던 것은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이 발생했을 때 10분 만에 완전 진화를 했던 거죠. 네.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언론, 매스컴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잘못된 정보가 가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하니까 정확한 정보를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알려줘요. 방송을 통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세월호에 갇혀진 아이들한테 빨리 구명조끼를 입고 밖으로 뛰쳐나와라. 이런 정보를 빨리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이런 저희들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요. 청와대, 행안부 다 주고 이런 것 때문에 고양시가 전국 안전대상을 계속 수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이런 매뉴얼도 있습니까? 네, 이제 그게 고양시 통합 앱이 있나 보죠? 깔아가지고. 네. 고양이 마크. 네, 그러면 이제 고양시의 디자인도 잘 됐네. 네. 홈페이지, 관광, 교통, 일자리 쭉 있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재난 상황실을 누르게 되면 안전지킴이, 안전 매뉴얼, 안전 서포터스, 재난대응 기동반, 안전교육장, 시민안전체험관 등등 이렇게 쭉 해서 또 여러 가지 주부들을 위해서 밤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안전기가 뭐 이런 것도 안전기과 또 시민안전지킴이에서 안전 문제는 이제 이렇게 고양시가 이렇게 하면 대개들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고양시에 이러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았냐. 나게 마련이에요. 네. 이걸 해결하는 길은 공권력 갖고만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104만 시민안전지킴이라고 해서요. 저를 포함한 시민들이 같이 자율방범대처럼 그걸 지금 이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최일구 앵커님 같으면 자기 지역에 저녁에 저는 또 우리 자율방범대로 해서 같이 여러 그럼 최 시장님도 같이 가끔 이렇게 도세요? 자율방범으로?
아니 그런 시스템을 지금 이제 갖추고 지금 이제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최 시장님 뭐 말씀하시면 언필칭 같은 시민 안전이신데 안전 전문가시고 자 우리 최 시장께서 마지막으로 시민들한테 보고 계신 시청자들한테 안전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으면요. 네, 안전에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는 북한으로부터의 대남 도발 또 IS 테러와 같은 테러 위협 그리고 교통 안전, 재난 안전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이 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과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지역에 백화점을 갔는데 거기에 큰 사고가 났던 화재가 났던 백화점인데 그 장소에서 사이렌이 울렸어요. 예. 또 화재 경보가 예. 저하고 저랑 수행했던 친구는 아주 당황하는데 너무 시민들이 평온하는 거예요. 위기감이 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 불감증인 거예요.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그런 안전적 위기 상황에 놓을 때 충분한 교육을 숙지해서 네. 그것이 화재든 지진이든 테러든 교통사고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가적으로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지진 사태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재난안전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 지진 사태를 박근혜 정권하고 비교해갖고 조금 잘했다고 자만해서는 네. 안 되고 앞으로 지진 대비하는 어떤 안전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사고 공화국 아닙니까? 그래서 총체적인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고양시에서 7년 동안 해온 을지훈련, 시민안전 대피훈련, 통합안전 SNS 애플리케이션 이걸 다 책자로 만들고 자료로 만들어가지고요. 청와대, 중앙정부, 네. 또 국방부, 국정원 다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꼭 참조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민주정편이니까 네. 민주당도 이런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수권 정당으로서 각 지자체와 훨씬 더 종합적인 대비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교육, 위기관리 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양시도 시 차원에서 어떤 재난 문자 같은 거를 시민들한테 보내고 그러시나요? 물론이죠. 예를 들면 어떤 문자를 보내세요? 폭염만 있어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폭설이나 폭우가 와도 네. 수시로 재난 문자가 그거는 어디 고양시 안에 재난안전 센터가 있고 거기서 네. 보내는 네. 거예요? 그리고 CCTV로 고양시 전체를 보고 있고 몇 또 개나 있어요 CCTV 고양시에? 우리는 수천 개죠. 네. 아니 그러니까 안전센터에 모니터로 상황실 같은데 상황실 내에는 상황실도 이제 시청 내에 상황실이 있고요. 네. 또 교통안전센터가 있고 이걸 통합적으로 하니까 네. 뭐 시청 내에는 모니터가 한 20-30개 있고요. 군, 경 이런 쪽까지 하면은 네. 100여 개가 넘죠. 그래요. 한번 댓글 좀 볼까요? 네. 네. 지금 뭐 우리 이야기하고는 시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적어보려니까 정신이 없어요. 우리 이야기하고는 상관없이 본인들끼리 190 말려요. 재미없대. 지금 저 최 시장님 자꾸 얘기하니까 재미없다 그런 것 같아. 네. 네. 지진이 무서워서 네. 지진이 무서워 유리로 된 거 집에서 다 버렸다는 거. 네. 모란이 끝날 때까지 네. 님이 지진이 무서워가지고 유리로 된 집기나 이런 거는 다 네. 버리셨다 그런 얘기구나. 그러니까 뭐 얼마나 다들 놀랐습니까? 포항 지역에 뿐만이 네. 아니고요. 예. 오늘 아까 못 보셨는데 네. 제가 댓글 보니까 네. 오늘 패션이 상당히 패션? 아주 꽃무늬 패션에 안에 스포츠 티브를 입었다고. 이건 패션이 아니고 그냥 네. 추위 방지용 그냥 그 네. 옷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네. 이거는 패션이 아닙니다. 결론은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예. 네. 전념 씨라고 네. 쓰셨나? 전념님?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여기서 이제 7시 10분인데 제가 좀 너무 늦게 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많이 늦진 않으셨고요. 아니 저는 5시에 출발을 했거든요. 네. 상암 DMC 그 미디어 시티 역에서 네. 서울역까지 와가지고 서울역에서 이 대방역 오는 지하철을 이용하고 오려고 그러다가 귀찮잖아요. 네.
그 여기 한 번 오는 게 롯데 백화점 앞에 쓰는 게 있길래 아주 타임스퀘어 네. 그 버스를 탄 거예요. 그 버스가 1시간이 넘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늦었어요. 앞으로 맡고 계시는 네. 교통방송에서 네. 좀 더 이렇게 정확한 교통방송을 해주세요. 네,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죠? 네, 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굿초이스 매주 금요일 여러분 퇴근길과 함께 합니다. 우리 굿초이스 최근에 보니까 시사 분야 20위권까지도 올라왔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팟빵, 유튜브에서 검색만 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는 굿초이스 구독자 수가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고 있대요. 1인당 30명씩 꼭 추천 부탁드리고요. 쉽게 그렇게 시청자가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여러분 저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저희 두 사람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꽃중년이 되어버린 아재들의 반란 굿 초이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능들 잘 보세요. 여기 수능 볼 사람이 여기 왜 들어옵니까? 자제분들.